저는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시니어 부부를 위한 가정생활 설명서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그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요.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명품 기업 C 기업이요. 핸드백이 계속 팔리고 많이 팔리는 그런 기업이죠. 그 기업에서 한 25년. 그 전에는 그 우리나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그 SK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35년.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또 대학에서 후학들을 우리 그 여학생들을 한 4년 동안 가르치고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그것도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기업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TV나 이런 데에는 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모습을 잘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그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 사진인데 괜찮죠? 네, 저 때는 머리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이 처음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새 집을 마련하고 또 부모님 봉양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정년퇴직을 하고 대개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는데 베이비 부모가 대개 1955년부터 1965년생까지 지금 한 65세, 55세 이 분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대부터는 이제 생애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 정년 후의 삶이 예전에는 한 10년, 아주 길어야 20년인데 지금은 30년, 40년까지 가는 그런 그 새로운 생애 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그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하는 그런 그 얘기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내용이 정답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댁에 가셔갖고 또 남편분들이나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갖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그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뉴 실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 실버하고 그 기존의 실버하고 어떤 게 크게 다르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자녀에게 의존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한갑되고 뭐 이러면 이게 애들이 나를 어떻게 봉양할 거냐? 누가 우리 집에 많이 올 거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리고 예전보다 그 부모 세대가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O.D 노래 아시죠? 어머님을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뭐 그런 노래 있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짜장면 말고 뭐 탕수육도 시켜 드시고 깐풍기도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하고 지금 뉴 실버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보면 생활도 부부 중심이고 또 나중에 자산도 애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우리들한테 충분히 잘 쓰고 그래도 남으면 애들한테 물려주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죠. 거꾸로 애들이 엄마나 아빠의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혼. 근데 요새는 이혼도 젊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오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20년 이상 부부 생활하고 애들 결혼하고 그리고 여보 그동안 우리 잘 살았어. 우리 이혼해. 이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숫자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2,300쌍 정도가 그 이혼을 했는데 1년에 그 50세 이상이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요. 2015년에는 3만 쌍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됐어요. 15배.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큰 위험이고요. 50세 이상 이혼 건수도 전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2만 명에서 4만 명, 또 여자의 경우에는 1만 명에서 2만 명, 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결혼이라는 얘기도 있죠. 결혼. 그래서 결혼은 같이 살지는 않고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 사는 그 장소도 다르고 또 뭐 가끔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겠죠. 결혼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결혼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도 저희가 인생을 앞으로 살 날이 20년, 30년 이렇게 남았는데 서로 따로 산다는 거는 그 고독하고 긴 밤을 혼자 보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이 된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노후의 위험 요인 중에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정년퇴직하고 그다음에 누가 남았어요? 우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 헤어져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불행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관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전무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이사 가는 날인데 저한테 와이프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사 가는 집이 몇 동 몇 호야? 그때는 그게 미덕이었어요.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그 집이 방이 3개든 뭐 화장실이 있든 전혀 그게 굉장히 잘 나가는 마초적인 그 가장의 표본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본부장님처럼 저렇게 살아보나 그렇게 생각을 한 그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빨래도 해주고 회사에서 아기를 봐주는 것은 물론 모든 그런 부부 생활을 돕는 방향으로 직장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에 가족 관계도 고려를 합니다. 가정을 잘 매니지하는 사람,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거나 혹시 혼자 살거나 이러면 큰 핸디캡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회사에서 부부검진 비용도 대주고요. 또 10년, 20년 이렇게 근속을 하면 부부 해외여행도 좀 시켜주고요. 근데 가정관리가 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 게 가정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회사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제가 데리고 있던 부장 중에 한 분이 계속 일은 안 하고 창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창밖을.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김 부장,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야, 너 빨리 나가서 와이프를 찾아라. 와이프 찾을 때까지 회사 안 와도 좋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회사에 있지만 회사의 일은 그 사람한테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뭐 해외 근무 중에도 부부 생활이 깨져갖고 본사에 복귀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어요. 또 회사를 퇴사하는 일도 있고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또 자산 관리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혼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래 보세요. 가산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양육 자금이나 이런 걸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부를 더 축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요새 TV에서 부자가 되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맛집 프로그램도 있고 보면 그 집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방이나 한 분은 주방에 계시고 한 분은 홀에 계셔도 서로 긴밀하게 눈길도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거꾸로 가정관리라는 게 건강관리라든가 자기 일에 관련된 관리라든가 자산관리라든가 모든 관리의 중심에 가정관리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회계법인의 파트너인데 이 회계법인의 파트너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오너십을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트너의 한 사람을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를 새로 영입할 때 가장 큰 절차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건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그 후보자 중에 하나니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식사를 같이 해요. 부부를 초대해 갖고 다른 파트너들하고 전체가 큰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서로 그런 관계라든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잘 검토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나라 임원을 선발하는 기업의 상당수들은 사별을 한 경우가 아닌데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면 감점 요인입니다. 감점 요인.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나 가정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회사에서 직원관리나 부하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부관계나 이런 가정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3만 불 중반대인데 5만 불, 6만 불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관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죠? 우선 부모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친인척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세요? 부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부모. 예. 또, 자녀. 이게 굉장히 구분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예상외로 자녀의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또 남자분들은 어머님한테, 또 여자분들은 아버님한테 그런 관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부입니다. 저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형을 이렇게 보면 부부를 가장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부모님 또 자녀 다 중요합니다. 친인척도 다 중요한데 우선은 부부 관계가 잘 견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잘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관리의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 또 남편은 아내. 가장 배우자들한테, 근데 우리나라의 미덕 중에 하나가 저희 세대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럼 우리 와이프? 어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디 종업원을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글쎄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홀대하고 거칠게 하고 먼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한테는 막 이러면서 자기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살뜰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있는 거는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고, 그거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 가족이나 내 와이프나 내 부부를 더 챙겨도 될까 말까 이런 시절인데, 이때 그렇게 외부 사람한테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부르면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뭐 손님이 왔거나 뭐 친구가 왔거나 누가 왔는데 와이프한테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친구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하나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데 거꾸로 뭐라 그러면 엄마한테 막 그냥 굉장히 막 뭐라고 본인의 고통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떤 예의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갖추지 않고 하면, 너 왜 그렇게 엄마한테는 막 하니?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혈연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관리의 기본의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진짜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제가 이제 이 강의 내용이 맨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에 관련된 저의 생각.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로는 또 우리 부부만을 위한 그런 생각.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부,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부간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고부간의 관계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웃어요. 그죠? 고부간의 관계가 좋으냐 그러면 다 웃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지금 38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고부관계가 좋기 어려워요. 고부관계는. 그냥 물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와갖고, 네, 안녕하세요. 뭐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어머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화학적으로, 케미가 좋다 그러죠? 화학적으로 좋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뭐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고부간의 관계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이 없는데, 저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저의 해법은 모든 의사소통을 제 아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대변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 전에 의견 조율을 둘이 합니다.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근데 왜 한 사람으로 할까요? 의견, 대변인 제도를 왜 둘까요? 대변인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노이즈,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깁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근데 어머님하고 내가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 달라요. 똑같은 얘기도 달라져요.
그래서 대변인 제도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야, 너 엄마 너는 입이 없어 왜 네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저 와이프를 통해서 얘기해. 그래도 끝까지 묵묵하게 우리 집 대변인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사는 시간보다 제 아내하고 제가 사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할 분도 꽤 있으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짧게 사실 거니까 오래 살 우리 와이프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 일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그 큰 게 친가하고 또 이쪽 저 아내 쪽의 그 가족하고 이렇게 그 차별을 하는 거.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 배를 긋는 행위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혹시 차별을 하려면 자기 그 처가에 돈을 더 주세요. 그러면 친가에도 더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어머님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는 아들, 또 저 친정 어머니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는 딸들은 차별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골은 굉장히 저 나중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부부간의 문제가 뭐 큰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작은 게 자꾸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저 부모님이나 또 저 장인 장모님한테 어떤 얘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은 우리 그 딸이나 우리 아들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나 지금 아파갖고 큰일이에요. 나 지금 병원에 있어. 그리고 또 10분 있다가 괜찮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을 놀라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조금 생각을 하고 즐거운 소식도 조금 생각을 하고 그래도 즐거운 소식은 좀 덜 생각해도 되지만 본인이 불행해지는 소식, 본인이 어려운 소식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네. 그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한테는 뭐 용돈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용돈은 어떻게 드리세요? 용돈 드리는 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샷에 많이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짬짬이 매주에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2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저 부모님이나 또 그쪽 그 분들하고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자식하고 행복한 시간이 1년에 얼마 정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길지 않아요. 저는 여기다 1시간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우리 애가 이 방송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들은 이제 30대 중반인데 야 엄마 아빠가 아니지 아빠가 행복한 시간이 1년에 1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지만 실제로 글쎄요 쉽지 않아요. 며칠 이상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시간, 애들이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밖에 없어요. 예, 그 맛있는 거 먹고 돌아서면 그때 다시 또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의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칭찬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칭찬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칭찬을 또 그렇다고 뭐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살아 있어서 고마워. 뭐 이거는 굉장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잘 하려면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기 전 단계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래 개줘서 너무 고맙다. 빨래 아주 잘 겠네. 우리 철수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칭찬의 전 단계로 감사,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한테. 그리고 칭찬의 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칭찬 중에서 또 그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래요. 질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 철수가. 하늘 이렇게 파란색은 어떻게 생각했지? 진짜 하늘 같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굉장히 잘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칭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게 칭찬의 기법이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그 부모의 가장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엄마 아빠가 일관성이 없는, 어떤 때는 이런 일을 갖고 칭찬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런 거 갖고 시큰둥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아빠가 이게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 아빠는 나를 진짜 믿어주고 있구나. 엄마는 나를 진짜 믿어주고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가장 기본은 칭찬, 대화, 신뢰, 일관성. 그 중에서도 저는 신뢰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가지는 거. 그다음에 일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거예요, 애한테. 특히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온, 좋은 학교를 나온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1등을 밥 먹듯이 했는데 얘는 꽁지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왜 못해? 예. 근데 저는 다행히 저보다 애들이 저보다 공부를 잘해갖고 굉장히 고맙다. 야, 나는 진짜 학교 빠진 일도 많았는데 너는 학교를 계속 그렇게 잘 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평소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실수를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빠나 엄마의 권위가 나는 퍼펙트하다는 게 권위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다 잘해. 나는 뭐든지 1등이야. 그건 아니에요. 엄마는 반찬도 잘하고 아빠는 빨래를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게 정해져 있고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잘하고 이러는 거지, 애들한테 그런 걸 키워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또 거꾸로 본인의 열등감을 보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다리 많이 떨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공부를 더 시켜요.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랬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 하여간 그런 식의 양육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이 나만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이 엄마 혼자 하면 안 돼, 절대. 아빠 혼자 해도 안 되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순간이 뭐냐면, 저는 딸만 둘인데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고3 때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애를 완전히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너는 이게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애하고 엄마하고 우는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야,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 제 지나간 인생 중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좋은 학교 가서 잘 살고 있지만, 그때 대학을 갈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언제나 같이 상의했고 또 시험 볼 때도 같이 상의했고 뭐 백분위가 어떻고 뭐 평점이 어떻고 뭐 이런 것 등급이 어떻고 다 같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설명회 할 때도 언제나 제가 앞에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빠가 뭐 거의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같이 생각해야 돼, 같이. 저희 때는 어떤 사람이 미덕이었냐면 야, 1,000만 원 줄 테니까 고3 1년은 네가 책임져라. 그냥 돈 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은 같이 키우는 거지.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뭐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부부가 같이 키우는 게 업무지. 자식을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돈만 대주고 그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엄마 아빠가 같이 양육에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지분도 50대 50이에요. 둘이 같이 고민해요, 같이.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시해서 자기 애들을 괴롭히는, 야, 남 창피해, 인마.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건 아니야. 근데 애한테 가장 큰 효과적인 칭찬 방법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칭찬 방법은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친구가 왔을 때 애는 근데 방에 있어요. 이쪽 방에. 엄마 친구가 와 있으면 애는 보통 이렇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있어요. 저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나? 그때 야, 우리 철수가 말이야. 야, 애 진짜 나 얘 다시 왔어. 진짜 애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더라. 야, 난 정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한테. 그 얘가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 근데 효과는 훨씬 더 좋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의 애들에 대한 생활 원칙이 교육에 대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교육에 대한 거, 저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자 이런 건데, 요새는 존 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증권회사 사장님이 애가 공부가 싹수가 없으면 그냥 주식을 계속 사줘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노릇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애한테 기회를 많이 주자. 그래서 교육비가 좀 들더라도 그쪽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애가 할 수 있는 걸 좀 발견을 하고 또 공부를 더 시키자. 공부를 더 시켰으면 하는 게 제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딸만 둘인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둘 다 예뻐요. 둘 다 사랑하지 뭐 얘를 얼마큼 더 사랑하고 얘는 좀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보면 야, 나는 우리 둘째가 훨씬 나아. 첫째 쟤는 아우 싹수가 없어. 그럼 완전 자사랑이에요. 자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건 불안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4명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저밖에 없어요. 애들이 너무 우스워갖고 식탁 밑으로 딱 깔려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거, 저처럼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가 애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잘 지낼까? 자식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까? 이런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조금 한 스텝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18년 또는 20년 동안 그들에게 충분히 다 가르쳐줬어요.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20살 넘어서도 계속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는 그거는 애들이 지겨워서 안 들어요. 그리고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한 스텝 물러나서 그들이 잘 커가고 있는 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결정자는 아이들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나는 그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이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자신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요청할 때까지 조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언하잖아요. 그죠? 벌써 애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야, 뭐 발 씻고 뭐 하고 이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언도 그 물어본 것만 해야 돼요.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요번에 그 캠핑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이게 가면 좋을까 안 가면 좋을까 그러면 본인의 의견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뭐 캠핑의 개념은 이런 건데 뭐 거기서 네가 준비물은 뭘 해야 되고 뭐 옷은 어떤 걸 사야 되고 이거 걔네들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다음 것까지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려고도 하지 말고 조언해서도 안 되고 조언을 물어보는 것만 하시라고. 물어보는 것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죠? 안 물어보나 그리고 미리 너무 물어볼 거 없냐? 뭐 이렇게 거꾸로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자녀를 이제 20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대해야 돼, 성인으로. 성인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성인으로 대하지 않는 게 큰 미덕인 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갑이 넘어도 노모가 야, 너 오늘 아침은 먹었니? 이 추운데 어떻게 다니니? 이런 게 굉장히 큰 모성이고 부성이고 그런 게 부모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미 컸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좋은 대답을 많이 줘요. 야, 요새 여기 맛집 어디가 좋냐? 걔들이 검색해갖고 쫙 싸고 맛있는지 금방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거꾸로 조언을 구하세요.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애들도 굉장히 뿌듯해. 아, 엄마 아빠한테 나 지금 이런 얘기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하고 절친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절친이 되고 싶죠, 여러분? 네. 절친은 어떤 게 달라요? 모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둘이. 예? 옛날에 뭐 몰래 담배 피던 얘기, 몰래 술 먹던 얘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절친이 할 몫이에요. 그거는 절친한테 맡기고 본인들의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조언을 하는 역할이에요. 조언. 결정은 너의 몫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 이거 해.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식들보다 20년 전을 살았기 때문에 업투데이트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답이 매력적이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언에 그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자식들한테 용기를 불어내 주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뭐 선택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뭐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봐 내가 거기 나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미 그 사람 그거 결정한 거예요. 건들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실직자가 60만이 늘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용기를 불어넣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쌤통이다. 너 잘 됐다. 이런 건 아니다. 그죠? 부모의 역할은 용기를 불어내주고 그래. 그렇지만 지금 하여간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고 우리 또 열심히 해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 중에 큰 게 뭐예요? 어떤 그 자식들이 와서 불평 불만을 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내주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되면 그게 잘 되는 집은 엄마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거야. 야, 엄마 만나러 간다. 그것만 해도 벌써 힘이 나요. 힘이. 근데 엄마를 아우 또 야단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의 배우자하고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은. 근데 야, 걔는 안 돼. 걔 이렇게 보니까 야, 아우, 그거 뭐 인상이 말이야. 어? 눈에 흰자도 많고 굉장히 힘들더라. 근데 흰자가 좋은데 딸은, 아들은 그 사람이 좋은데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더 용기를 주고 힘내라. 응?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결정을 하기 전에는 조언을 많이 해야죠. 이게 야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더 좋더라. 이런 게 내가 그 지금 뭐 결혼하고 한 20, 30년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너는 하여간 네가 결정할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미 결정했는데 그거 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물을 거야? 뭐 어떻게 계속.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또 그들의 배우자에게 오히려 더 힘을 주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더 돈독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는 말씀이 평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만 별로 같이 토론하거나 이래보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 애들한테 죄책감을 주면 안 된다 그죠. 애가 뭐 나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뭐 1992년 뭐 몇 월 며칠 날 놔줘. 나 당신 같은 부모가 필요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야 네가 꼭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 독립.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독립해야 돼요.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그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자식들한테는 특권이 있어요. 자식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어떤 느티나무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도움을 주는. 힘들 때 필요한 거야. 야, 너 힘들 때만 와? 근데 그게 자식이에요. 둘이서 기쁘고 좋을 때 뭐 올 필요 뭐 있어요. 힘들고 그럴 때 엄마한테 따뜻한 밥 먹고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때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돼. 돈도 잘 못 벌고 직장도 잃고 부모님보다 잘 못 살아. 근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잘 살건 또는 못 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자식 탓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죠.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만 지금 현재의 그들의 상태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고 야, 내가 애를 잘못 키워갖고 얘가 이렇게 됐어.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들도 죄책감을 가지면 되지 않지만 우리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죠. 그들은 그들대로의 그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이거. 예.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애에 대한 그 최선의 그 양육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가정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그 중요한 점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가장 그 가까운 부부, 자녀, 또 친인척이나 우리 그 가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가장 잘해야 되고 또 예의를 잘 갖춰야 된다. 그 예의를 갖추는 게 그들을 그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방법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 역시 우리가 그 어떤 그 가치보다도 그들을 그 존경하고 또 그들을 그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뵙고 또 뭐 용돈을 드린다든가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녀들한테는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일관성, 신뢰, 그다음에 그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되면 그들이 어떤 한 사람의 독립된 그 인간으로서 잘 대접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